오늘은 비가 왔는데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이자 폭등이라는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자가 참 많이 올랐는데 과연 부동산 경기 어떻게 갈까 근심 많고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자 폭등과 부동산 시장 가까운 전망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자 폭등, 부동산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 서울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울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폭락 있을 수 있고요. 매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폭락은 뭐고 조정은 뭐냐 이게 궁금하죠. 폭락은 IMF 끝날 때 우리 집값 거의 50%까지 내려갔죠. 이자는 25%, 24%까지 올라갔죠. 엄청난 이자의 폭등과 부동산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에서 2012년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모기지론 해가지고 하우스푸어들 많이 생겼죠. 그때도 폭락, 집값 30-40% 내리고 이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폭락은 없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과거처럼 40% 50% 내리는 그런 시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7에서 10, 한 4, 5% 정도 조정을 하다가 그리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과거에 2번이나 경험을 했지요. 정말 좋은 지역 멋모르고 이자 무서워서 그리고 남들 가격 내리고 파니까 나도 멋모르고 따라서 이거 경제 끝 아니야 부동산 시장 끝 난 거 아니야 해서 같이 멋모르고 귀가 나팔나팔 해가지고 저기 판 분들 있죠. 결국 그분들만 박살이 났죠. 결국 3, 4년 지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과거 가격 다 해결하고 더 올랐죠. 그리고 2008년 가격 고점 찍고 2012년 사이에 폭락을 했는데 팔아 제낀 사람들만 우울하고 결국 갖고 있었던 분들 또 줍줍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가격이 옛날 2008년 고점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서 내 집 판 집 쳐다보고 가슴 아프고 우울합니다. 그 두 번의 이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이제는 안 팔죠. 누가 팔죠? 팔 사람들 몇 분 있습니다. 소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하락 요인과 그리고 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조정기를 왜 거치는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올랐죠? 작년 8월, 작년 7월부터는 작년 7월까지는 0.5%였는데 작년 8월부터 0.5% 이자율 기준금리 0.5%에서 현재까지 1.75% 이자가 3배 올랐습니다. 자, 이 소득 주도로 한다고 가격 돈을 많이 풀다가 이제 긴축 이제 재정 완화를 위해서 이제 이자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자를 돈을 걷어들이려니까 이자를 많이 올리고 있죠. 이게 마음대로 걷어집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요, 이자 높인다고 해서 돈이 걷어지는 게 아니고 은행만 먹어 살리더라는 거죠. 은행만. 은행은 지금 현재 내심 그동안 영업도 잘 안 됐고 규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은행은 그냥 베푼 돈 가지고 기준금리 올려서 가격 금리 인상시켜서 지금 현재 배부르고 있겠죠. 이거 불균형입니다. 한국은행으로 또 은행도 또 콜금리 가져가야 되니까 또 내야 되겠죠. 이자 많이 냈으니까 또 이자 더 받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이럴 때 어려울수록 더 현실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필요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아마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재정 긴축 과연 미국에서 돈 많이 풀 때 우리 풀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들어와서 참다 돈을 좀 풀었죠. 사실은 재정적으로 돈을 좀 풀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풀어낸 뭐 하루아침에 막 1,000조 원, 막 2,000조 막 풀었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풀어댄 거예요. 우리나라는 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장에 아직 돈이 넘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LTV
60%로 잡아왔고 그다음에 이 LTV에다가 DSR 그 이전에는 DTV 뭐 해가지고 했었죠. DTI 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생각보다 건전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가격이 많이 오르냐? 영끌이들 뭐 이자 폭등 두 번째죠. 이자 폭등하니까 영끌족 뭐 갭 투자 해가지고 뭐 힘들다 하죠. 영끌족이 과연 대출을 받아다가 20대가 대출, 20대, 30대가 대출 받아다가 부동산만 다 넣었다고 하지요.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신용이 좋아서 얼마나 대출 LTV, DTI가 좋아가지고 이자 받아다가 부동산에 넣겠어요. 부동산에 넣은 건 서울이 아니라 서울 바깥쪽에 지방 어디에 넣겠죠.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를 좀 했을 뿐이지 영끌족의 이자 폭등을 해서 서울의 가격이 폭락한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이미 영끌족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2, 3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 설마 신용대출 받고 어떻게 해가 투자하신 분들 뭐 3천, 5천 받아가지고 여기 영끌족들이 사가지고 이자 부담 느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3억 5천짜리 3억 2천, 3천, 4천 영끌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땐 5억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기권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전셋값 오른 걸로 갚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갔던 이 서울에 영끌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평균적으로 3억에서 4억 벌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5천 빌려다가 3억 올랐다고 해서 1억 할인해서 파란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자 받아서 영끌 했던 것은 지방 2천만 원, 1,000만 원 갭 투자한다고 갔다가 전세값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역전세나 날 우려. 그 다음에 특히 지금처럼 이자 잡고 서울 가격 조정 받을 때는 지방은 거의 폭락 수준이거든요. 안 팔리거든요.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지 어디는 문제가 없다? 서울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걸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을 가장 끌어내리는 요인이 뭐지요? 올해 올 5월 9일에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죠. 이건 정말 잘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양도세 중과세 무전 얼토당토 없는 막 전 정부에서는 막 규제만 때려 넣었죠. 뭐 규제 때리면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규제 때리는 바람에 이 중과세 때문에 팔 수가 없었죠. 과거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서 내 집 살고 나서 할 게 없고 자영업도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 좀 사가지고 월세 받던 분들 그런 분들 전부 중과세도 때리고 종부세로 때리다 보니까 지금 황망한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고 힘들죠. 그분들이 중과세 한시적 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종부세 부담이 되는 그분들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1주택 가진 분들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되신 분들이 여기다 대고 지금 중과세라고 해서 막 때려서 막 매각하느냐? 아니죠. 그분들이 아니라 중과세로 내는 중과세 때문에 내년 5월 10일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 받고 종부세 부담되시는 분들이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내릴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죠. 그런데 시장의 어떤 시세가 막 폭락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간혹 뭐 7억이 내렸다는 둥 4억이 내렸다는 둥 한번 조사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래된 사례는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거래된 내용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조사해 보면 뭐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증여세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 너도 좀 나는 어차피 세금 받는 거 지인한테 너도 좀 돈 좀 벌어라 해서 팔아주는 혹시 내부자 거래로 가격이 좀 하락돼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9년도 2010년 이 사이에도 있었죠.
음마아파트라든가 잠실주공 이런 데서 보면은 가격은 15억인데 뭐 8억 9천에 거래돼서 사러 가서 보니 물건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가십을 좋아하잖아요. 뉴스 이 기자분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락보다는 내부자 거래 아니면 내부 증여를 통해서 가격이 좀 싸게 거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실질적 시장은 지금 현재 조정기지 폭락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내오는 건 이해갑니다. 근데 6월 1일이 지났죠. 6월 7일이 지나면서 이미 이 종부세, 재산세 맞을 사람들은 맞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끌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조정을 좀 받다가 6월 1일까지는 좀 하락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5월 10일에서 6월 1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으로 가고 있고, 이 조정을 받은 것에 좋은 지역들은 오르고 재개발, 재건축은 오르고 많이 올랐던 기존 아파트들만 조정을 받겠고, 그리고 여러 주택 투기들을 많이 썼던 것만 움직이다가 내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2월부터 잡을까요? 내년 2월에서 5월 10일까지 이 중과세가 피할 중과세하고 6월 1일 날 또 다시 양도세, 종부세 걸리니까 피하기 위해서 이때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줍줍이 하시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사신다면은 아마도 좋은 내 집 마련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6월 1일이 지나면 순식간에 중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또 내놨던 물건들을 싹 걷어들이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이 없어질 거 보이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해하고 보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고요. 이자 폭등은 항상 그랬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자가 폭등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죠. 보통 이자가 폭등하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가격이 내렸다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뭐죠? 원자재값 올라가고 이자가 폭등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 더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화폐 가치는 어떻게 하락하죠? 경제성공학 1법칙 복리식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원금 A는 1 플러스 R분의 N승려분의 1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과연 몇 년 후에 0.5억, 5천만 원의 가치로 떨어질 거냐? 그건 R은 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수, 만약에 지금 요즘 물가 상승률이 뭐 8%, 어떤 사람은 10%까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10%까지 올라간다면 내 1억의 가치는 7.2년, 이 계산을 해보면 7.2년 후에 5천만 가치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8%를 하면은 약 9년 후에 내 1억의 가치가 0.5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집과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은 그냥 같이 폭락하면 좋겠는데, 원자재값 올라가고 땅값은 그대로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양가는 계속 상승해 가겠죠. 그래서 이자의 폭등은 왜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돈이 급한 사람들, 대출받아서 엉뚱한 투기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다가 지금 엉뚱하게도 다른 사업이 망가져서 내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막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팔아서 어떻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 폭등기에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이 지나거나 정리가 되면 가격이 다시 오르죠. 요 과정은 여러분도 아실 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있었고, 또 이러한 현상은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자 폭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6에서 12개월간
견뎌준다라면 이자 폭등에 의한 이 부분은 갈등은 사라질 거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도 내년 5월 10일이 가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부동산 경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대출의 규제죠. 대출의 규제는 뭘 없애는 거죠? 수요를 없애는 거죠. 대출 규제에서 수요 없애버렸어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수요 없앴어요. 결국은 이자나 양도세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규제죠. 신규로 자기 신용도 좋고 매월 월 수입도 좋고 고액 연봉도 받고 있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거 신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 신용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싼 거 나왔는데 갈아타고 싶은데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따박따박 자기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적금을 부어서 집을 살려고 하면 내가 3년 4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집값이 내가 더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자 폭등과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가 풀리면 언젠가 내 집 사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주가가 폭락하지요. 시장 경제에 안 돌아가지요.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가지요. 결국은 힘들어요. 이거 언제 경험했죠? 우리가 2005년, 2006년, 8년, 9년, 10년, 11년 경험했죠.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극단의 조치를 어떻겠죠? 2014년 1월 1일 부동산 규제 다 철폐. 그래서 중과세 다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자 해서 시장 경기 활성화한 거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서민들 저축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칼을 꺼내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다시 살린다 해서 규제도 풀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부동산 규제를 풀어놓으면 일단 이사하죠. 이사치선자 돈 벌죠. 또 집 고쳐야죠. 인테리어 업체 돈 벌죠. 거기 각종 지자체 돈 벌죠. 도배하죠. 서민들 경제하죠. 용달 또 돈 벌죠. 그리고 건설회사 또 돌아가죠. 그리고 인부들도 돈 벌죠. 그리고 돈 쓰죠. 그리고 돈이 돌아가죠.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 하락되면은 무언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그때 규제가 풀리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 말이 안 힘듭니다. 왜 힘들죠?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끼어가지고 더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재정 완화해서 경제 돌려야 됩니다. 더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규제거든요. 규제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 경제 힘듭니다. 빵꾸난 타이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성을 활발해줄 거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풀어줄 거다. 대출 규제 풀어주면 어느 정도 경계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에만 왔느냐? 주가 폭락에 오죠.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폭락하죠. 뭐 저는 투자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여러분들 저기 요즘 많이 떨어진 거 또 하나 있는데 그쪽 세계도 무너지죠. 이렇게 되면 어디가 올라요? 금 올라가죠. 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영원한 생존 많이 안 나오고 안정적 자산 금값 올라가겠죠. 금값 앞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 주가 폭락 그리고 부동산 조정 물가 폭등하면 불안감에 금값 오르겠죠. 금은 또 나중에 어려울 때 내다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가 폭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경기 또 안 돌아갑니다. 항상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와 주가가 이렇게 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돈 빼서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많이 오르면 좀 팔아서 또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쌍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주가가 폭락이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이 조정 들어가면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서울 기침 걸리면 다른 데는 독감으로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면 벌써 지방은 지금 거의 거래가 아예 안 되거나 거의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도 현재 이것도 언젠가 잡아줘야 되겠죠.
주가 폭락이 있고 난 후에는 항상 상승이 있을 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가는 어떻든 기업이 돌아가고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주가는 폭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물가 폭등 많이 하면 이거 굉장히 서민 경제에 파탄 나죠. 결국 물가 폭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거고 물가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인정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물가 폭등도 지금 현재 부동산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폭등은 화폐 가치를 하락을 필수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은 건물, 인건비 들어가고 건물을 짓는 거 원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 세상 곡물 가격에서부터 막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죠. 에너지, 석유, 뭐 가스 이런 데 힘들죠. 주범이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아마 이것도 이제 재래식 무기 어느 정도 다 사용했으니까 전쟁 끝나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길게 하면 서로 인류가 힘들고 둘 다 지탄받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을 태풍이 오기 전 한 10월에서 10월 이전에 협상 끝낼 걸로 보여진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이 동족 상잔이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사람들, 같은 가족끼리 너무 많이 죽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끝날 것밖에 없고 서로 양보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요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상승 요인 한번 찾아보자. 상승 요인 아까 설명이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폭등 이런 것들은 물가 폭등은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 하나가 더 늘어나든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을 반영한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서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 지금 여전히 양질의 주택, 서울에는 아파트가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서울 밖에 필요도 없는 서울 밖에 땅값 사니까 많이 공급을 했죠. 1, 2, 3기 신도시 거기 영향 받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가가지고 뭐 GTX 깔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 다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서울은 지금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그동안 공급이 막혔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7년 동안에 약 25만 세대의 5만 가구죠. 25만 가구의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되는 걸 막아버렸어요. 다 해제해버렸어요. 직권 말소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근데 이 25만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일기 신도시에 5개, 분당 한 10,000세대죠. 분당, 일산, 부천, 평촌, 산본 이 5개의 이 신도시의 총 물량이 20만 8,500가구였거든요. 일기 신도시의 전체 물량보다 거의 4만여 세대가 많은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고 그냥 오래되고 도정법에 맞게끔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게끔 해서 공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적,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울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되면 이 경기 침체기에는 이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결국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진짜 빈곤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줄 거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검토될 거다. 완화가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의 재기능이 찾아가기 때문에 일부 상승률로 전환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전세 시장이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로가 집값 떨어지고 또 줍줍이 한번 하려면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현금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는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 전세 빼서
들어가서 줍줍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셋값 상승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서울 바깥에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이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은요. 이 집값 하락분하고 전세 상승분을 비교하면 전세하고 집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도 안 사요. 그리고 전세 놓고,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는 데다가 집을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는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보증보험 있으니까 보증도 내가 만기가 되면 가져다가 집값 떨어져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안 돌아가고 가격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의 시기가 또 오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고,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전세 가격이 상승될 때는 극과 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아예 내려가지고 상승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꼭 전문가의 좀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상승 요인은 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죠. 오히려 폭락하는 지점들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 상승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IMF 끝나고 폭락하고 판 사람들만 열받고 우울증 생겼고, 또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집값 떨어져 팔고 난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막 이상한 투자 해가지고 떨어지면 사야지 했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투자 자산들은 반값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2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습 효과를 2번 2회, 이 과거에 2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구 내다 팔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 견디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론, 서울은 버티면 상승한다. 조금 고생과 고민은 있으되 잘 버티시면 이 시기가 짧게 지나면 다시 상승은 많이 안 할지라도 상승기는 오니까 한번 견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원한 강의 했는데 비는 안 왔지만 이자 폭탄은 맞았지만 비처럼 생각하시고 시원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